자, 11장, 12장 오늘 우리 13장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11장, 12장 한번 강신영 우리 자매님이 한 번 더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발제 들어보고 또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문화, 그러니까 그 음악, 뭐 미술, 이런 영화, 이런 문화 현상을 관찰을 하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셰퍼는 말씀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그 자유가 주었던 것을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죠. 거기 현대인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낙관을 하면서 이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낙관론을 비관론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비관론과 또 이렇게 여러 그 비관론 때문에 일어나는 파편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미술, 음악, 드라마, 신학, 대중매체들에 합쳐서 나오면서 모든 가치는 이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는 빈약한 두 가지 가치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바로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삶을 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또 풍요는 계속 높아지는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의해 판단되는 성공.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1964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최대한 방해받지 삶을 꾸려가는 것과 또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물질을 향해서 살다 보니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다 이러면서 이제 거리에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환각제에 의존한 유토피아적 망상을 이 아이들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의미의 유일한 희망이 비이성적인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올덕스 헉슬리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약물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객관적 진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약물이 자신의 머릿속에 의미를 주리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기대죠. 우리는 절대 객관적 진리에서만 희망이 있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버리고 약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진리만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의미를 주고 진리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지만 이것은 망상이라고 이제 셰퍼가 얘기했고요. 또 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학생들이 자유연설 운동을 또 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것을 이제 깨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스프라울 광장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그런 광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요구하면서 맨 처음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추잡한 연설 운동으로 변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했던 자유는 상스러운 말을 마이크에 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이게 뭐 내가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아무 소리나 외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 연설이 이제 이 변질이 되면서 맨 처음에 이게 좋게 시작했던 이런 운동들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좌파 신좌파의 어떤 이렇게 강령이 되는 자유 연설 운동장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필름을 보니까는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면서 공산주의가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 연설 운동으로 이제 전락이 되었고요. 또 약물 문화의 절정과 몰락을 보면은 이렇게 유토피아적 그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막 쫓았어요. 이 약물 중독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얼마 동안은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의 빈약한 가치인 개인적 평안과
풍요에 대항을 하여서 열심히 뭔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이 젊은이들은 해결 방법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히피 운동의 약물 문화의 절정을 이제 이루면서 약물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이 우드스톡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원래는 우드스톡 사랑과 평화의 3일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내용인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폭우가 쏟아지는 1969년 8월 연인원 40만 명의 관중들이 뉴욕 북부 베델 평원으로 모여들었다. 형편없는 시설, 쏟아지는 폭우, 포장되지 않는 농장의 진흙탕 가운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3일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최악의 기상 상황과 공연 환경. 그러나 그곳에 집결한 모든 장르의 록 음악은 폭우 속 진흙탕 속을 천진하게 뒹구는 히피들의 사랑과 평화의 3일로 이끈다. 이게 바로 그 영화 내용인가 봐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 말을 의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은 이 우드스톡이 새롭고 놀라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정말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혀 이렇게 너무 이게 뭐지 이런 멍 때린다 그래야 되나 헐까 이런 건데 얘네들은 이거를 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1970년 9월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타리스트였나 봐요. 근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약물 복용 기반의 이데올로기적 희망들이 이 사람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1969년 12월 롤링스톤즈 축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또 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맥주 파티를 하다가 학생을 이제 죽이는 이 롤링스톤즈에 있는 사람들 누가 경원이라는 것 같아요. 뭐 지옥의 사자들인지 아니면 여기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죽이게 되면서 이 순진무구한 우리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제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70년 8월 영국에서 열린 음악 축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절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약물 문화에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를 막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낭패를 보면서 결국은 젊은이들한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무관심보다 깊은 전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그 배경을 보니까는 아까 우리 그 마르쿠제를 막 아이들이 추종하면서 신좌파들이 이렇게 형성을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오래가지 못하고 짧은 시기에 쇠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1970년 위스콘신 대학교의 실험실이 폭발을 하는 폭력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막 여기저기 죽어나는 거 자기는 의미를 찾겠다고 간 것들이 다 죽음으로 이제 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대학생 아이들이 그러면서 1964년 일부 젊은 사람들은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거짓된 가치에 도전을 했지만은 계속 다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는 이전의 가치 기반을 파괴했을 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생겨난 진공 상태에서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빈약한 가치가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맨 앞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가치가 계속 자리를 메꾸면서 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젊은 세대들은 무관심하게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자기를 표출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치적 행사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도 부모 세대에 반항을 하면서 이거 싫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 평안, 풍요 아니다라고 뛰쳐나갔지만 결국 이들도 이 안에서 안주를 하면서 부모와 동일하게 이 빈약한 가치에 기대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더 깊은
전락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점점 더 늪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고 이제 셰퍼는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이 무법한 편의주의의 원인과 비극적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스를 약간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스와 레닌주의는 비이성 영역으로 또 다른 도약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그 러시아 솔제니친이, 제가 이제 말로만 솔제니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였더니 소설가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군대를 다니면서 이제 막스의 이런 일들이 안 좋다라고 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어떻게 발각이 돼서 이 수용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 인권 탄압했던 거를 보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세계 사회에 고발을 하게 된 이 솔제니친에 의해서 무법한 편의주의가 레닌에 의하여 확고하게 수립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솔제니친이 되게 좀 약간 무서운 그러니까 말이라기보다 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과거를 잊으라. 그리하면 너는 두 눈 모두 이르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막스와 레닌주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압제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 압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도, 나라도 이 막스와 레닌주의를 반항을 하면은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하에 보면서 1968년에 체코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압제를 하게 되고, 그 전에 또 앞서서 우리 사진에 여기 아주 예쁜 멋진 여성이 있었는데 318페이지 보면은 이 여성 1956년 헝가리 반소 항쟁 때 체포된 의사래요. 이 이름이 토트 일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재판받고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셰퍼는 이렇게 과거를 잊으면 우리 두 눈 다 뽑힌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두 눈 뽑히지 않기 위해서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이런 속담이 우리는 신처럼 얘기했나? 그 얘기가 있어요? 맞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좀 사정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무섭다. 정말 이 두 눈을 모두 이르리라.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너무 좋다라고, 지금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다. 지금 우주스타 같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될 때, 이미 다 두 눈을 잃었을 때 그걸 보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성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의미, 가치, 그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도약을 비영역 부분에서 이제 누구죠? 그 키에르케고르. 네, 케고르. 그 사람의 그 도약. 그래서 비이성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는 막스와 레닌도 도약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비이성적 영역의 도약을 이제 철학적 기반의 유물로, 우리가 이제 물질로 이제 묻고, 이 막스와 레닌주의를 이 셰퍼는 기독교 이단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쉽다. 저도 제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정말 이게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좋은 게, 막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목사님 아들이죠. 예, 그리고 제가 누구지, 루마니아 목사님 박해받다가 나온 목사님 있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 갑자기 그래서 요즘에 순교자의 소리가 거기에서 막스와 사탄주의인가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정말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책을 못 읽고,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막 이 사람이 막스가 사탄을 경배하면서 막 그런 찬양하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다 패스하고 이제 못 알아는 것만 볼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아선 게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핀 사상이죠. 마르크스와 레닌이 합쳐서 같이 된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인간 존엄과 권리를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전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막스와 레닌주의는 인권을 탄압하는 거. 인간 존엄이면은 우리를 존중하게 대해주고 해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 없다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물론에 근거하는 전체주의 국가에는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셰퍼는 진단을 했고요. 유물론적 기반에 서 있는 체계의 위험성이 바로 이 개인의 존엄에 대한 기초가 없는 곳에서 무엇을 존엄하게 여길지를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찾게 되는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또 혹은 국가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의적인 편의주의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마르크스의 레닌주의의 두 가지 흐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이단으로 표절한 말들, 인간 존엄과 권리라고 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압제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간 존엄과 권리. 이건 결국 그냥 예쁜 말들로 포장을 한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막스와 레닌주의가 정통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공산주의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공산주의. 그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사회에 전달이 되었고, 이렇게 가면서 서구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도달을 했냐면은, 절대가 없다는 원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들어오면서 정말 이게 절대적인 건 없다고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모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구 사회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셰퍼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공산주의에서 압제를 하고 전체주의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내 생각을 뒤에 나오지만 조작하고 세뇌시키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거는 이런 자유가 있는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게 맞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지금 절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결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받을 수 있고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막 꼬아가지고 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버리고 상대주의에 다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프레더릭 무어 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사회에서 절대는 없다는 원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용되는 유일한 절대는 절대가 없다는 절대적인 주장이다. 이 지금 개념이 굉장히 우리 지금 현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는 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에서 기반을 안 찾고 자연에서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또 헛노력을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코 파운드라고 하는 분이 18세기 자연법 법률학파의 법학자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법체계는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 즉 이상적 법의 원리 위에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자연적인 법칙도 있지만 그 루소가 말하는 그 자연 그 자체에서 오는 법도 자연법이라고 일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반석처럼 단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잔인할 수도 있는 자연. 잔인하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잔인하게 변할 수도 있는 이런 자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또 이제 물음을 하게 되면은 자연이 법에 확고한 가치를 주리라는 희망이 또 상실되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의 필요성을 우리 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에서도 기반을 찾을 수가 없고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이다 보니 끌어들인 합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사회적 선이에요. 사회학적 선. 이 사회학적 선에 대한 자의적 판결이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력을 이루게 됐는데, 이 사회학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자율로부터 시작하여 자연에서 법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세우고 발전하는데 실패하게 되자 사회가 필요한 것이라면, 사회가 유용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갑자기 갑툭튀가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한 법률이 딱 쓰면서 법원이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에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 바로 사회학적 선이고, 이 사회학적 선이라고 하는 판결 자체가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원칙이 갑자기 사라지고 원칙은 다수의 원칙이 되어버린 거죠. 사회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엘리트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회학적 선이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태아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자의적인 절대 기준이 공산주의적 규칙을 특징 짓듯이 철회장막 2편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행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철회장막은 공산주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이런 일을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고요. 이 조지프 위더스푼의 텍사스 공대 법률지에 가면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1973년 판결에서 법원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에게서 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모든 헌법적 보호를 박탈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사용된 인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보호에 속하는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낙태법에 여기 나중에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낙태가 안 된다. 미국은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의적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아니라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밑에. 그래서 이 태아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이 판결 상황이 의학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둘 다 자의적 성격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미래 유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선택이냐 우연이냐라고 하는 그 논조를 보면 낙태를 지지하지만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여지는 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대법원 보고서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법률에서 인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극단적인 인간 생명의 시점에서 의학적인 자의적 절대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비록 장애아라도 우리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비약이 되면은 장애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낙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회가 원하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게 의학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지금 현 시대에서도 계속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법률적 자의적 성격으로는 이 로데 웨이드 사건으로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이 판결 자체가 절대 기준은 없고 오직 상대성만 있다는 개념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법률에 의한 이 자의적 절대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자유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한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한 자의적 절대 기준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제한의 확실성이 전혀 없는 사회학적 법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자의 무슨 신체 맞죠? 뭐 신체가 뭐 더 우선이냐고 불편하면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해서 주체자가 되어서 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아이는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 용어를 쓰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3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이 애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3개월 맞죠? 그래서 3달 낙태가 금지됐지만 3개월 후부터는 낙태 가능하다. 땅땅땅 치니까 예 하고서는 이제 사람들 많이 낙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절대 기준이 없다고 말한 그것이 절대가 되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에 기반이 좋아야 될지 갑자기 법이 갑자기 붕 뜨면서 사회학적 법으로 이제 확실성이 없는 사회학적 법으로 매김을 하게 되는 아주 이제 한마디로 좀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오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폐해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이제 시작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서 이미 법적으로 비인격적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는 그냥 물건이죠. 그래서 민본주의적 흐름에 편승하여 등장한 자의적인 절대 기준에 의하여 온갖 피부색의 수백만의 태아들이 법률에 의해서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선언이 되면 이제 셰퍼가 한 말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노인들에게 의해서도 늙고 일하지 못하고 너네는 그냥 밥 먹는 기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호흡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식물 인간에 대해서 그럼 그건 인격이냐? 아니야 인격 아니야라고 말하면은 그래 그러면 안락사 편하게 가도록 하자.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뭐야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의적인 잣대를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안락사까지도 지금 가능하게.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투표 결과 대다수가 원할 때는 가능한 사회 우리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또 목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 합의가 깨진 거죠. 합의가 깨지면서 합의를 대신한 사회적 대안으로서 두 가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주의, 51%의 절대성. 쾌락주의는 뭐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급하다 보면은 사실 새치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막 급하다 보면 잠깐만요 제가 좀 앞에 왜 이러면서 가는데 내가 새치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는 쾌락주의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51%의 절대성으로서 이런 기반 위에서 도덕과 법률에 일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절대성이 이 사회에 합의되어져 있던 그 사회적인 법, 선한 법으로 나오게 되는데 51%의 절대성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절대 지금 기독교적 합의를 대신한 사회적 대안으로 나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좀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 기준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이 되니까 우리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우리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따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판단할 때 절대 기준이 없다면 사회가 절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시할 수 없죠. 제시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셰퍼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말을 외워야 된대요. 사회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자가 없다면 사회 자체가 절대자가 된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 과를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자의적 절대 기준은 전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판단할 절대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의 신좌파도 올라왔지만 이거는 잠깐 올라왔다 이제 내려갔는데 이 사람의 역량도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고요. 그러고 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엘리트 유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 권위를 갖고 선택된 지성인으로 구성된 엘리트들이 그러면은 하는 건 어때라고 이 데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33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택된 지성인으로 구성된 엘리트를 구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스려 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국가 전체, 즉 사업, 교육, 정치, 심지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기술자, 정치, 엘리트에 의한 통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기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부 엘리트와 결탁하여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셰퍼는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선하게 이러니까 우리가 엘리트가 어떤 이 권력을 가지고서는 이 사회를 편안하고 아까 말했죠 개인적인 그 평안함과 풍요를 가져오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의 부작용이 미래에는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행동이 조건화되거나 그 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조작을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파괴적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파괴하고 싶으냐면은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는 의미와 가치의 영역에서 보편자를 발견한 길이 없었다는 걸 자기네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잘 사는 꼴을 못 보니까 이 인본주의에는 파괴적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쳐서 허물어뜨리는 강렬한 욕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쉽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이 아닌 기반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위에 문제가 가고 문제 위에 문제를 더하게 되니까 아까 셰퍼의 진단처럼 더 깊은 전락, 더 깊은 절망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사회학적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의 가능성을 주었던 그 기반을 이제 파괴하는 데까지 이제 인본주의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쇠퇴와 멸망의 징조를 보면은 이제 의미와 가치 상실의 두 가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본주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편자를 개별자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두 가지 퇴보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퇴보는 이런 거리 같은 데를 걸어가면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셰퍼의 증언에 의하면 코펜하겐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도 누추해지고 타임스퀘어도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이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제공하는 어떤 집단이 생기면서 다수의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두 가치 빈곤의 가치 대 소수 우리 같은 참된 기반이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제 대결로 이 사회는 가는 거죠, 점점. 그러는데 이런 과정 속에 뭐가 우리에게 큰 지금 손실이 오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에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그렇게 지적인 어떤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지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할 때
저는 지성인이 그 사람들의 지성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제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 나름 안에서 주는 자유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유에까지 이르려면은 제게 손실되는 자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셰퍼가 하고 있고, 이제 12장에서 조작과 새로운 엘리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 엘리트들을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장까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작과 새로운 엘리트. 그래서 아까 그 권위주의 정부의 조작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에서 엘리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면서 좋게 말하면 조작은 아니죠. 자기네들은 이렇게 어떤 조건화된 기반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하고 이제 조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형태들이 심리학적 기술과 두 번째 생명과학과 연관될 기술, 또 세 번째 매체가 시도하는 새로운 방법들로서 우리는 조작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 심리학적 조작 기술은, 이거는 제가 이제 편의에서 한번 이거 이 번호를 매겨봤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방대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이드의 결정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342페이지에 나오면 결정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정론은 사람이 선택하는 데 있어 자유가 없다라고, 이제 이게 결정론인가? 이게 결정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자유 당연히 없다. 이런 게 결정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심리학적 조작 기술로 이 프로이드의 결정론이 대두하면서 사회학적 결정론으로는 이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사람의 모든 것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조건화시키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럴싸한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스키너가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화가 딱 되면은 자극을 주면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유의지가 있고, 자극이 오면 당연히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의 그 마음 부분, 영적인 부분 다 빼버리고 그냥 이게 바로 그 기계로 보는 거겠죠. 우리를 물질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자극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 조건화된 사회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조건화로는 결코 전인적으로 사람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조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현대 결정론자들의 실제적인 결과는 사람의 정체성을 기계에서 봤다라는 것과 모든 결정론에는 조작의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스키너의 견해와 행동주의를 받아들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1-2번은 인간은 조작되고 통제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셰퍼가 해요. 이 사람의 인생관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DNA의 주형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물리학적 성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래서 보통 인문학적인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저하고의 출발이 다르구나.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기계로 이게 바로 환원주의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모든 책들의 저자들이 다 이 환원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인간을 전기화학적 기계로 환원되고, 또 인간은 조작되고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환원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인간은 조작되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셰퍼는 얘기해요.
두 번째는 비인격적 우주의 인격화. 이건 이제 생명과학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자연 선택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의 무슨 그거죠. 갑자기 정자생존하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연에 의해서 더 좋은 환경에 의하면은 하나는 도태되고 하나는 뭐 그거죠. 갑자기 그래서 자연 선택의 인격성이 부여가 되면서 과학의 권위에 기초한 어떤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되고 증명되는 것만 과학인데 갑자기 이 과학자들이 철학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자연 선택이 갑자기 저는 인격성이라기보다 신적인 갑자기 왜냐면 리처드 도킨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신은 없다 그러면서 이 얘한테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다 재편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니까 이 자연 선택에 인격성을 부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는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1 혁명적 주체로서의 생물학이 탄생이 되는 게 이 아까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행동의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 유전학적으로 얼마만큼 결정되고 환경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면서 이제 유전공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에 있어서 사람은 유전자 암호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에 영향을 줄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그렇게 딱 재단을 하면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적게 낳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 이제 막 위험한 사상이죠.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뭐 엘리트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또 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또 우연의 총합. 이렇게 에너지의 소립자로서 우리는 비인격적인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왜 우리에게는 충격이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삶이 무시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낙태와 안락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고 저기 마르크스 쪽에서는 대량 학살도 가능해지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무섭다. 아주 무서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공포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거를 공부할 때. 그래서 모든 범위의 유전공학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유전공학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그렇게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 시기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고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막 이제 기계랑 또 합비랑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냐 우연이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한 개인을 무한 복제가 될 수 있는 미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이제 셰퍼드 얘기인데 정말 가능했어요. 이제 가능해요. 이제 지금 시간은. 그래서 이제 셰퍼는 뭐를 예를 들었냐면 신장 이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장 이식이 이제 필요하니까 콩팥을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망 기준 24시간 이상 뇌파가 수평 상태인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인체를 무한정 살려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너무 무섭죠. 뇌파가 24시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왜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데 뭐 피피피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콩팥 떼어내야 되니까는 이제 뭐 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인공호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점점 인간성이 상실화되면서 인간이 정말 기계와 똑같게 취급을 받게 되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임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데 이제 문제가 경계선 어디까지가 그게 경계가 어디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가지고 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갑자기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근데 이게 뭐랑 되냐면 요즘에 제가 그 UN 보고서에 그런 걸 읽은 것 같은데 베이비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성이지만 왜 그런 하버드나 음. 이런 데 정자은행에 받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싱글인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죠. 음. 왜냐면 이제 나의 난자와 더 좋은 유전자 음. 해서 그냥 체외 안에 안 가지고 해서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근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죠. 이거 너무 무서운 건데 그게 경계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학적 법에 의해서 사회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회학적 장애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런 도덕과 법률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기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조작에 대한 그러면 저항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게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셰퍼의 진단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간을 바랄 것인지를 결정할 사회에 어느 집단을 원하는 요청, 즉 유전학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데 착수하라는 요청을 이제 조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끔 우리도 그냥 노출되어져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은 기계라는 거죠. 사람은 기계야.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는 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작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는 거죠.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항은커녕. 그래서 저항은커녕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실제 삶에서 파멸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데 대중 매체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계속 날마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덕과 법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아까 봤죠.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이 그것이 저도 세뇌라고 생각을 해요. 다 누구나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조작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수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의적 가치 선택의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자크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생화학자래요. 생화학자는 그냥 연구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인가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고 근데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작업에 의해서 논증이 되거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까미 철학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그래서 존재의 당에 아무런 단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가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생명과학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2-3을 보면 화학적 조작 기술로서 아서 캐슬러는 호라이즌 매거진에 화학약품을 개발하여 인간을 안정의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커메트 크렌치는 출생 억제 약품을 또 우리가 또 먹으면 또 된다 그러고 호셀 델가도는 뇌 전기 자극을 통해 심리적으로 개화.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요. 이 델가도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숭인 거죠. 원숭이한테 한 걸 우리한테 이제 대입을 시키면서 아까 말했듯이 행동과 마음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행동주의에 의해서 자극을 줘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실험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의 그 실험을 바탕으로서 이렇게 뇌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보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미래 사회는 우리 왜 그 매트릭스였나요? 이렇게 누워 있고 그죠? 누워 있고 가상 현실 세계에서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상 세계였더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잠잠히 우리의 육체는 누워 있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옛 사람처럼 뇌의 어떤 부분을 막 자극을 하면 그 기분을 느끼면서 현실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가능하구나. 저는 그때 그게 전혀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이렇게 우연의 사고리고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잘 사는 것이 나의 목표고 평안한 것이 나의 목표라면 가능하구나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그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조작 기술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문제점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 문제점은 좀 길어서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는데요. 359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그러면 통제자들을 통제할 것인가? 이제 사회 조작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하면은 누가 통제자들을 통제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반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주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세 번째, 만일 인류가 현대인이 말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면 사람의 생물학적 연속성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굉장히 이거 아주 토론해볼 만한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조작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매체에서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이 대중매체 이거. 이 대중매체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리 타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7병동이라고 하는 무슨 자전적 소설을 보면은 정신병동에 갇혀서 재조정을 당한대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게 이거는 비밀이 아니래요. 이게 더 무섭죠. 비밀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회적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비인격화되어서 정신병원에 갇혀 더 이상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다. 저 이거 보면서 이거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말 무섭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을 한마디로 조작하고 그야말로 압제당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압제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뒷페이지 360페이지 보면은 앞서 살펴본 대로 철의 장막 이쪽에서 사회를 조작하려는 엘리트의 등장을 지지하는 제안이 있다. 그리고 현대의 어떤 권위주의 정부라도 거의 무한한 조작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무섭죠. 그래서 셰퍼는 아주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심도 있고 좀 진중하게 좀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작 기술이 이거 지금 3번이 빠졌네요. 조작 기술의 도약적 발전이 3번이고 이 잠재 의식이 3-1번인데 잠재 의식적인 조작 기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잠재 의식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사회학적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으로 향하는 법의 경향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지금 심으려고 하니까 잠재의식을 통한 텔레비전 메시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그런 거 있대죠. 팝콘을 잘 팔게 하려고 영화에서 짧게 그렇죠. 보여주면 가서 한식 사 먹는. 근데 이런 조작이 우린 모르잖아요. 이런 거 있는지. 텔레비 보고 있으면 무의식 쪽에 삽입이 되는데 이거를 누가 그러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누가 그럼 주관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3-2 편집된 영상에 의한 조작. 이거 요즘에도 아주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 텔레비전은 시청자를 정상적인 조정 방식으로도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텔레비전에 조작이네요. 조작이 빠졌네요. 텔레비전의 조작 장면은 편집된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중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그냥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된 영상에 의한 조작. 우리나라 가지고 이거에 큰 피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매스컴의 어떤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시청자가 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편집된 상징이나 편집된 영상이라는 거. 우리는 텔레비 볼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으로는 조작의 수단으로 대중매체가 이제 사용되는데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엘리트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 수단이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엘리트의 세계관과 중앙뉴스 매체 세계관이 합쳐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 가공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바꿔놓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셰퍼가 한 말이 뭐냐면은 세계관은 그 자신의 주장을 결정하는 틀인데 이러한 틀을 조장을 하는 거죠. 이런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고요. 이런 게 컴퓨터의 조작적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즘 나타나는 거죠. 초고속 네. 컴퓨터와 결합된 이 모든 통신 형태를 도청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 이게 어떡하냐 이랬는데 우리 이미 뭐 노출되어서 빅데이터 시대에 뭐 그렇죠. 살고 예, 뭐 빅브라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예를 무엇이 들면- 우리를 또 컴퓨터 통제해서 보호해 줄 것인가 이거 정말 지금은 더 이때보다 훨씬 더죠.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나타날 시기인데 지금은 예를 들면 댓글 하나 네. 뭐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잖아요. 네. 사람들 댓글 어떻게 다느냐를 다들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조작이 가능하게 네. 되고 뭐 매크로인가요? 그런 걸 네, 써가지고 돌리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 전체 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주는 네. 예, 그럼 시사는 되게 것 현실적이니까 큽니다. 좀 더 재밌어요. 네네. 그 머리는 좀 덜 아프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통제해서 보호해줄 것인가 이 말은 현재 전체주의 국가는 그들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초고속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와 조작의 범위와 한계, 더 철저한 개인 통제와 개인 조작을 향한 지도력의 교묘한 경향을 보이고 또 이제 도대체 어디에다 선을 그을 것인가, 또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사법부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법원의 권력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법원의 권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의 참된 기반에서 단절되면 무제한적인 힘의 수단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독교적인 그 근간들이 다 깨지면서 여러 대안들이 막 나왔잖아요. 뭐 쾌락주의나 뭐 절대 다수 51% 이거저거 다 아니면서 나오면서 사회학적 법이라는 것이 도출되기까지는 이 법원이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법원이라고 하는 기능, 원래 법원의 기능이 이제 법을 좀 집행하는 거죠. 변질되고 이제 그렇게 법을 되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제 입법을 입법까지도 가능한. 네, 그러니까 판례에 따라서 그거를 다양하게 자의적인 상대적인 해석을 하죠. 네. 그런 걸 이제 셰퍼는 되게 위험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틀 안에서 자유를 주었던 기독교적 합의에 대한 기록을 잃어버리면 조작적 권위주의가 그 공백 상태를 메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메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메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자유를 파괴하는 질서를 향한 열망. 성경적 기독교가 합의를 이룬 나라에 주는 특별하고 광범위한 이런 자유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종교 개혁에서 혼란을 주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풍요하도록 누리며 살 수 있던 자유를 줬었는데 이런 자유가 분리가 될 때, 이 자유가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분리가 될 때는 이 혼돈이 파괴의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혼돈을 향한 파괴의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에릭 호퍼가 말한 거예요.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를 향한 열망이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 자유가 중요하니까 아까 말했죠. 쾌락주의. 나 이대로 살면 내버려 둬.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자유죠. 이정 교수님 그랬잖아요. 도덕이 있어야 남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도덕을 기반으로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런 사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남이 시컨 좋건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질서가 오니까 이러면 안 돼. 질서를 잡아야 돼 하면서 질서를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억압으로 이제 질서가 오니까 다시 자유가 파괴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를 향한 열망이 다시 자유를 파괴하는 이게 이 아우구스투스의 형상과 똑같다. 우리 페이지 30페이지 보세요. 우리 이 맨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가슴이 이거 아프더라고요. 우리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공부했었어요. 목사님이 발제하셨어요. 기억을 네. 해야죠. 근데 이때 이 로마도 똑같았어요. 막 네. 혼란했었는데 왜 여기 31페이지 셋째 줄 볼게요. 아우구스투스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화를 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입헌적인 형식을 따랐으므로 로마의 모든 계층은 정치, 체제, 사업 그리고 일상사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확고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모든 권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더 밑에 내려가면 로마의 정신과 황제의 초월성을 숭배할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촉구하면서 후에 이것을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강요했고 황제는 신처럼 지배를 하는 이런 시대가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셰퍼가 얘기하는 거죠. 엘리트라는 걸 세워서 결국 우리가 기반 없는 이런 개인적 그 평안과 부요만을 위해서 하다 보면 똑같은 다시.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그렇죠. 말로 결론을 내리면서 저도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제일 이 11장, 12장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읽으면서도. 그래도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미국의 7, 80년도, 6, 7, 80년도의 이제 현실 그 부분을 이제 여기가 오늘 지금 우리랑 너무도 잘 이제 비교되고 잘 맞아져서 또 이제 셰퍼의 책이 또 이제 읽혀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367쪽 마지막에 그 자유를 파괴하는 질서를 향한 열망 여기에서 그 제가 이제 요 대목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책이든 이 부분이 나오면 참 인용하기 좋겠다 생각했던 게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요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될 1차적인 목적은 구원 사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맥락은 생명 얻는 복음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또한 2차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 2차적인 결과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성경적 기독교가 합의를 이루는 나라에 주는 특별하고 광범위한 자유. 이게 이제 일반 은총적인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진보적인 세상에 말하는 진보주의자들보다 더 진보적인 삶의 환경들을 기독교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성경적인 제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분리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권위를 이제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파괴주의자들 이것이 오늘 이제 전체 나누었던 이제 이 사회에 나타나는 이제 형태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와 부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혜택인데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갖기 싫어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전체 맥락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뭐 인간이 철학적 인본주의 안에서도 절망선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회적인 현실 안에서도 뭔가 그 니체의 놀이터처럼 놀이문화처럼 그렇게 뭔가를 되게 열심히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성취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컴퓨터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의 목적성을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오늘 전체 발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발제만 오늘 발제 시간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또 강의식으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한번 박수를 좀 드려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체를 아마 이게 좀 종합을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뭐 시간이 벌써 12시 20분인데 우리 좀 뭐 몇 가지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한번 몇 가지만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이거는 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토론하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먼저 낙태 그리고 뭐 배아복제라던가 어떤 유전자 변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셰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미 어떤 기독교적인 생명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미 사실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출산 직전 3개월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라고 그때는 이제 안 되지만 그 전에는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뭔가 느낌은 오잖아요. 근데 그럼 그것이 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출산을 한 네. 저희 아내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쯤에 이제 저희가 17주였나요? 10몇 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에 이제 계속 저희가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생명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고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가 다 들리는 생명을 그게 예를 들면 죽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모로서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개월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그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것을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유익과 개인의 어떤 지금 살아서 지금 성인이 된 한 여인의 아니면은 그 가정의 어떤 좀 평화나 아니면 안락함을 위해서 이것이 기준되어졌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건 반대적으로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차별 정도가 아니죠. 이건 생명을 꺼트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이제 그 태아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 있는 이제 부분들은 그 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명을 꺼트리면서 결국 이제 반대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살인자 신창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청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어떤 그 이런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하여서 그들을 좀 이제 그러한 게 맞아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와 주입 아닌 주입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네.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문화 현상 아까 지금 말한 뭐 배아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제가 그런 UN 보고서 같은 걸 읽으면서 정말 이제 놀랍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에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가 그런 케네디가 뭐 기도 시간도 네. 이제 빼버리고 뭐 누가 진화론을 그게 맞는데 뭐 안 가르치고 뭐 재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서 생각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디자인해낸 것처럼 기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배운 게 그거고 저도 어렸을 때 학교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지식은 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뭐지라고 생각했던 거 뭐냐면 생물 시간에 딱 1학년 1학기 딱 피는데 갑자기 창조론은 한 줄 나오고 진화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담이 있는데 왜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이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저의 그 모태신앙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너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만드셨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공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아까 그 막스에서 기독교 이단이라 그러면서 좋은 거 본따서 인간 존엄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 존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괴리를 우리가 벗어나고 이 논박하지 못하면 이 막스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 인간 존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론 이제 나가서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이제 변증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나 자체조차도 인간 존엄과 인간의 존재 의미 이런 것이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의 경험은 예수님 만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모르죠. 다 엇바람인 것 같고 개똥 철학을 읊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학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학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만이라도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동의가 되면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가치 우선순위에 의해서 커트되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없애버려야지. 하지만 존엄이라는 가치가 더 우세하게 있으면 참아야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고유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 파생적인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그 학문적으로는 쉽게 진선미예요. 그게 그래서 진리,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의 가치들이 점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철학적인 인본주의에 의해서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추함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점점 거기에 가치가 더해지는 거죠. 특이하다라는 가치가 있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할 때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빼고 얘기를 하려니까는 그건 아닌데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인간 고유의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서 파생되는 의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철학자들도 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개조 하나님의 말씀을 본따서 그렇게 존 로크처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예를 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도 물어보면은 그렇게 우연에서 나타났던 것이 굉장한 걔네는 그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인간이 거기서도 출발을 하는데 거기를 계속 반박을 하고 그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제가 다양성이 한편으로는 또 좋아요. 왜냐면은
너 그거 아니야. 너 상대성을 가져. 이런 부분도 있어 하면서 또 내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서 이제 문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터링이 되어 있긴 해야 되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식의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는 논쟁도 할 수도 있고 논리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것은 거짓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깊게 이게 침투되어져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인이잖아요. 저는 현대인이 아닌 줄 알았지만 저도 현대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빛이 되는 한 사람의 빛이 중요한 네. 거겠죠?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인간 존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논증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서점에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게 포스트 휴먼까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화가 아닌데 걔네는 진화인 거죠. 진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진 자매님은 낙태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게 제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해야 하는 결정을 그 사람이 놓여진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약간 상상을 해봤을 때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거나 그랬을 때 저는 나를 안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이라고 설정하는 게 제 생각은 아이를 안 가져봤지만 일단 뭐 인생의 건강도 있겠지만 3개월 때는 아이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이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만약에 준비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저는 책임감이 못 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다 아이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거지. 상상하기 싫은. 약간 이게 만약에 살인이라는 걸 알고 일단 조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전체 큰 흐름이 지금 이제 다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사실 그 물줄기를 막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 참 맞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제 생각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의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통한 부분이 있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 토양 안에 있었던 곳이 이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많이 사회 속에서 상실되어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서 견주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예진 자매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그러한 이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도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예진 자매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사실 인간의 전체적인 우리의 본성의 모습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진짜 그 상황이 되어봤을 때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예진자매님 굉장히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중세시대 때 성당의 지하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었다라는 그런 뭐 전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승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것에 대한 본선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성 앞에 마주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여인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 모든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결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결국 우리가 그 풍요와 또 하나는 저 처음에 뭐였었죠? 개인적인 평안.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이기주의라고 봤고, 풍요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이제 제 해석을 좀 해봤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들에 처해보지 않았었고 또 더 극적인 상황들에 처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또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낙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잖아요. 사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기를 절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뭐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지금 난민으로 이제 그렇게 니 말고 시리아에 있는 난민의 그 어려움 속에서 거길 탈출하고 나오는 상황에 하지마 나오는 상황에 만약에 누가 있다면 산전수전 다 겪고, 아니면 우리가 뭐 굳이 시리아를 보지 않아도 탈북민을 봐도 얼마 전에도 뭐 탈북민에 대한 스토리가 TV로 반영돼서 좀 반영이 컸던 것 같은데,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 쪽으로 갔다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뭐 보여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그런 극적인 상황들, 이제 극박한 상황들 속에 있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범위 안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 짚어야 될 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라져 있는 어떤 토양과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좀 대입하여서 설 수 있을지를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답을 말해보시죠. 저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고요. 그냥 저는 이 전에 대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법부터 해서 좀 이 파트 부분, 이 생명윤리까지 가는 이 부분에 계속 답답했던 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초에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도를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내 모든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지, 어떤 사회적인 법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법들을 바꿔가는 것들, 도대체 그럼 그 주인,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통치하는 게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걸 왜 당연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고, 이 3개월에 대한 이런 문제도 3개월이라고 정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90일 정해놨다고 하면 그럼 90일 뭐 곱하기 뭐 24시간 해가지고 시간으로 풀어서 딱 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1분 1초도를 다다르지 못한 아이는 그럼 죽여도 된다고 어떻게 그것을 인간의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그럼 저는 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사형 문제도 이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이 인간이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법으로 해서 저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격리의 방법으로 과연 생명까지 건드릴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저 역시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네, 인간이 스스로 법으로 그걸 정할 수 없다. 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을 네네. 침범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좋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자면 심도 있게 아주 꽤 많죠. 네. 근데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함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줬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법이 나 좋기 위해서 법이란 걸 넣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린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에 앞서서 내가 뭐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그 우리의 타락의 어떤 현상 때문에 사실 낙태라고 하는 것도 낙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혼전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싫다 하고 나가가지고 하니까 법 밖으로 나가니까 자꾸 지금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혼전순결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너나 그래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모든 철학 사상과 법은 우리가 죄를 합법적으로 짓게 유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는 자니까 법과 함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사형법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충격받았던 게 부모를 거역하는 돌로처럼 우리는 막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정말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던 거를 좀 우리가 또 한번 주경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형을 어떻게 보면 사형이잖아요. 죽이는 거니까 그 인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만큼 죄가 무섭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장치를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만 우리는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 없는 인간을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걷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해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과연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는 곧 사망인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고 이미 생명 그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이미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였느니 마느니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하나님이니 저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인간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죽은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소위 말하는 성공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르겠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지금 주경 형제가 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모르죠.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나만 그냥 복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게 뭐 공의로운 거냐 뭐 이제 그러면서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이 있으신 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주경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 때 우리가 죄도 제어하게 되는 거고 나를 제어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 처음 시작부터가 우리는 좀 잘못 이게 껴지게 되니까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가치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을 하니까 저도 그 답답함이 주경 형제가 느끼는 답답함을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뭐 셰퍼가 본인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대목이 아까 있었잖아요. 좌나 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앞에 맨 마지막에 봤던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죠. 그때는 우익이라는 말이나 자익이라는 말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익과 자익에 대해서 우리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보았던 1차적인 부분에선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2차적인 부분에서 일반 은총적인 이 땅에서의 상에 대한 부분이야.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까 하면서 이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는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신 걸 우리가 헤렘이라고 해요. 진멸하라. 그러니까 한 민족과 하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이제 진멸하라는 그 것이 사실 하나님의 헤렘 사상 안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 이후의 존재들은 이미 타락하여서 그 상태 그대로면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대로 이제 지옥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민을 느끼는 거죠. 인간적인 연민.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우리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거의 그게 죽을 일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우리의 어떤 인격적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도덕성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배반하여지는 그러니까 철학적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물질적 풍요가 되어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속성 앞에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는 생명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낙태라는 것은 분명히 살인의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신 것.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는 생명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착상되어져서 이것이 생명으로 심장이 뛰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형아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유보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선 오늘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무엇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지를 지금 내가 까먹었어. 하도 얘기가 길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적 합의 사회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읽었는데 기독교적 합의가 있는 그런 토양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셰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토양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미국은 많은 기간 동안에 성경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나라가 버텨오고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풍요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적 근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신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일본과 비슷해요. 일본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실리와 실용과 실증만 쫓아서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안에 있어서의 그런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잘 가지고 왔어요. 대신 신앙은 가져오지 않고 그 부분에 있는 부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화적인 부분들을 잘 근대화하기 위해서 가져왔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기독교적인 국가로서의 방향성을 이제 상실했죠. 그런 부분이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후에 뭐 정치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 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양이 깔릴 수가 없었어요. 좋은 환경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념화적인 교육이었다고 생각돼가지고 실제화되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칼빈주의를 얘기할 때도 칼빈주의는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이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하여서 우리 영역 안에서 충분히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했던 것은 신앙에 대한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 받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복의 맥락을 모르고 왜 복을 받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에 백그라운드 토양은 산업화가 되어지는 토양 안에서는 굉장히 청교도적인 정신 안에서 기술의 축적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어떤 인프라가 깔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합의 사회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었다는 건데 기독교적 합의적인 사회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은 배제하고 세속주의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주지 못하는 교회가 결국 이게 이제 사색화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없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이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좌파 어떤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잘 그 적재적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우리가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부분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중에도 친동성애적인 시민단체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동성애적인 시민단체가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의 방향성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포럼도 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 포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가 잃게 되어지고 이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인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이제
복받기를 위한 설교나 아니면 성경의 맥락을 쫓아가는데 굉장히 일상생활,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얽매여져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큰 안목이 있는,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회를 바라볼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이 챕터를 보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오늘이 벌써 1시이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뭐 3시, 4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얘기들까지도 다음 주에는 챕터가 짧으니까 그걸 하고서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51%의 절대성이 굉장히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많은 어떤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투표 잘해야 돼요. 투표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문을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좀 잘 방어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세우는 거는 힘든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진짜. 그럼요. 어떻게 세웠는지를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저는 진짜 다음 세대, 아까 뭐 낙태 얘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할 때 뭐 정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가 일찍 빼앗겼어요. 저 때부터 아마 예진자매나 뭐 주경영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때부터도 생각하는 그 교사들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진보적인 자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익적이라는 말이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교육이 아니죠. 그때도 그냥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 수업 들은 거 생각 안 나고 선생님이 짜투리 얘기해 준 거 많이 생각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짜투리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되게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영어 공부를 꼭 하라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니네가 한글로 보는 그런 정보력과 다르게 영어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참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한겨레 신문을 봐라. 그래서 저는 진짜 맹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등학생, 중학생들 맹목적이냐면 고지고대로 한다면 그 사람 너무 멋있거든요. 멋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한겨레 신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랑 아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지하철 타고 1시간씩 그 종로에 있는 저희 학교까지 갔어요. 네. 로동에서 다니는데 매일 한겨레 신문 한 개씩 사가지고 손들고 다녔어요. 몸세기는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싹 신문 펼쳤는데 한겨레 신문 딱 보고 있고 이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르쿠제가 얘기하는 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안에 자익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그래서 굉장히 차 마시면서 이제 이정훈 교수님 얘기하죠. 차 마시면서 마오이즘 얘기하면 담배 피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앞서가는 젊은이에요. 앞서가는 젊은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중국의 마오이즘 가운데 거기 중심에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은 커피 마신다는 것 때문에 창에 찔려 죽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양 안에서 그것이 그런 사유까지도 가능한 자유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 그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에 갔으면 솔리니치처럼 6천만 명이나 되는 학살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로 깨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인지를 지금 깨달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 책 한 권으로 저희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깨달아지게 하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이제 깨달아지게 하는 책이면 더 뭐가 더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책 한 권으로 우리가 좀 각성하는 시간이었다면 좀 더 한 분야 한 분야씩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얇은 책을 몇 권씩 보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15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온 책들, 그런 책들을 뭐 한 주나 두 주 형식으로 해서 빠르게 하나씩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모임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책들 찾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 가졌